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어쩐지 여야가 잘 합의해서 헬로윈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 생각이 달라 합의하지 못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야권이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이 반발할 게 뻔한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협치의 기류는 다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찬반 여부를 떠나 정치권을 향해 늘 싸우지 마라는 국민의 바람은 이루어지기 힘든 소원일까요? 오늘 첫 소식,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처리 상황을 장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헬로윈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본회의장은 평온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무언가를 얘기하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김 의장은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야당에선 박수가, 여당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퇴장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모두가 찬성하며 통과됐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남은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협치 아닌 독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트는 듯했던 협치 정국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로 사흘 만에 깨지면서 또다시 강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나쁜 정치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여론의 향방은 어떨지 홍연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 1시간 30분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영수회담에 이어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협치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며 특검 강행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검법이 대통령실은 물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제의를 요구한다는 원칙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낮은 자세와 국정 쇄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할지 안 할지 불투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욕설과 막말로 김 의장을 압박했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안은 상정됐습니다. 정치를 이제 끝내는 상황에서도 소신을 지키는 건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듯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이 입법 짬짬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오늘 의사 일정엔 해병대원 특검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야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명계 의원은 물론 차기 국회의장 출마자들까지 공세를 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김 의장의 해외 순방 취소를 촉구하며 의장이 되면 자신을 대신해 외유를 보내드리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당원 게시판엔 욕설과 막말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이래서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의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의장실을 찾아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김 의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상정 특검법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그래. 의장님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협조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자 모두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의장 중재 기능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따른 파장이 뭘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 상당히 강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법 폭주, 또 죽음을 악용했다, 엄중 대응하겠다는 등 표현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여당 지도부에 따르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특검 시기 등을 조정하면 충분히 협의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서둘러 통과시킨 건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정치 공세를 펴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협의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했었어야 한다면서 시간 끌기용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저 정도 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해서 다시 국회로 법이 돌아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의결이 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입니다. 이들이 당론과 별개로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민주당이 협치를 깨고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요.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7%로 반대 1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야권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까지 관여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나쁘지 않은 카드인 겁니다. 자, 이번에 재의결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22대 국회에는 또 야당의 의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0표가 넘으면 무력화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가 108석입니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한 건데 이미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당선인만도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등 4명입니다. 21대 때보다 재의결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여당 의원 협조로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고민일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가졌고 이제 협치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합의가 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또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기네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월 집단 이탈 사태 후 이 같은 공개 메시지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초강경파 지도부가 들어선 의사협회도 정부와 대화 준비에 착수해서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계 내부에 넘어야 할 산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를 지낸 류옥하다 씨가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병원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전공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복귀할 의향이 있습니다. 많은 전공의들이 동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다시 계산하고 증원을 유예해주면 전공의 복귀가 시작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달 전 7대 요구사항을 내걸며 병원을 떠날 때와는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부 이제 강경한 목소리나 극단적인 태도들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비슷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채로 굽히고 들어와라.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어느 누가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 임현택 새 의협 회장도 정부와 1대1 대화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취임 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불참했습니다. 협의체의 반대를 나타낸 걸로 해석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걸음씩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는 내부 이견 조율, 정부는 전공의 복귀 조건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입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신입생은 원래 예정했던 2,000명의 75% 정도인 1,500명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 정책의 근거를 요구한 법원을 향해 성심껏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전국 39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라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아직 인원을 결정 못한 차의대가 예정된 40명을 더 뽑으면 증원 규모는 1,509명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75%입니다. 이후 각 대학들은 대교협 승인을 받은 뒤 수시와 정시 등 전형별 모집 비율과 지역인재 전형 비율 같은 구체적인 입시 요강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제출을 요구한 2,000명 증원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조사한 의사수급 추계 자료에 정부가 2차례 실시한 의대 수요 조사 결과 의대 정원 절차 관련 법령 등이 제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 기준 등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성심을 다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겠다며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0명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정부의 증원 규모를 정한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사회부 법조팀의 김도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항소심 재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를 했지만 2심 법원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언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 의중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그런 말도 재판 중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합니까? 네, 재판부는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통제 대상이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들이 모순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발언인데요. 이런 기조라면 정부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의대 증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단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되고 이후 집행정지 본안 소송이 이어질 텐데요. 1, 2심에 대법원까지 가면 현 정부 임기 내 의대 증원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이게 고법 합의문 거죠? 판사 3명이 그럼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네, 정부 개혁 정책이 법원에 가로막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는 의대 증원에 찬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 파업에 철회한 적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사흘 전 윤 대통령과 회동 후에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보신 듯이 국민 과반이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동의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런 개혁 정책이 법원에 의해서 좌초된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같이 복잡하고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전문가지 그런 정책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야 될 사항은 관여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네, 사법 적극주의가 자칫 사법 과잉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떤 판결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선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5개 공간에 대해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테러 확실 바로 전 단계까지 2단계나 올린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테러 경보는 1단계만 격상했습니다. 정보당국이 상당히 구체적인 북한의 테러 징후를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소집한 정부가 오늘 발령한 테러 경보입니다. 주요 탈북 루트인 동남아 3개국 대사관을 비롯해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선양 총영사관이 대상인데 북한이 한국 공간원 위해를 기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이유입니다. 테러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인 3단계 발령은 올림픽 개최나 교황 방문 같은 국가 행사 때를 제외하곤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원은 실제 북한이 요원을 파견해 테러 대상이 될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구체적인 활동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테러 시도는 최근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낀 공관원과 유학생 등 엘리트 이탈이 속출한 게 발단입니다. 테러를 위해를 가해서 한국 외관들을 주저하게 만든다든가 탈북도 막으면서 결국은 우리 공관원들한테도 어쨌든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국정원은 해외 주재 인력을 감시하는 북한 간부들이 엘리트 이탈 책임을 피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외부 소행이라고 허위 보고했고 한국 공관원을 대상으로 그 보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공관원이나 기관원들이 북한 공관원들을 유인해서 한국으로 탈북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허위 보고를 정부는 당분간 해외 테러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이름을 공모를 통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하루도 안 돼서 종북팔이다, 우스꽝스럽다,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여기에 3만 명 가까이가 동의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서해가가 대형 화선지 위에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글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입니다.
공모에는 5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대구에 사는 90대가 제출한 명칭이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칭이 발표되자마자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파리 명칭이라며 분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도 안 돼 3만 명 가까이가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기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뭔가 나누는 느낌이라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딱 와닿진 않아요. 뭐 경상남도나 뭐 충청도나 이렇게 기존에 쓰던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경기도 분도는 국회 특별법 제정에 이어 경기도민 투표까지 거쳐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새 명칭을 공모해 논란이 일자 경기도 관계자는 홍보 차원이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만 명 넘게 동의한 청원에 조만간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 의회가 오늘 동상 건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다 강제 퇴정당하면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 방호원 여럿이 여성 한 명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강하게 저항합니다. 박정희 동상 규탄한다! 다른 남성과 여성은 방호원들과 거친 몸싸움도 벌입니다. 대구시의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 강제 퇴정당한 겁니다. 조례안에는 동대구역 광장과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데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박 전 대통령 추모 기념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기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하지만 야당 소속 시의원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반발했고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을 밟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와 예산을 미리 붙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동상 건립에 시민 허락도 없이 세금을 축낸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냉면 한 그릇 2만 원 시대가 임박했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최근 몇 년 매해 냉면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조금 이름 있는 집에서 한 그릇 먹으려면 16,000원 넘게 줘야 하는데도 긴 줄이 늘어선 걸 보면 이 냉면집이 배짱 좋게 가격을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싶죠. 냉면 가격 인상이 다른 외식 메뉴 가격도 끌어올린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유명 콩국수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가게 콩국수는 한 그릇에 16,000원. 지난해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2,000원 올린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3월 가격을 1,000원 더 올렸습니다. 냉면값도 오르긴 마찬가지. 서울의 지난달 냉면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1,000원 가까이 오른 11,538원. 특히 메밀로 직접 면을 뽑는 서울의 유명 평양냉면집 4곳의 가격은 14,000원에서 16,000원에 달합니다. 비싸죠. 네. 많이 비싸죠.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냉면 한 그릇 먹는 게 치킨 한 마리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죠.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고 평양냉면 열풍이 분 2018년 이후 냉면 가격 인상은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손꼽히는 평양냉면 맛집인 이곳은 2013년 10,000원으로 오른 뒤 2019년까지 이를 유지하다 이후 한 해만 빼고 매년 가격이 올라 지금은 15,000원에 이릅니다. 업주들은 매년 치솟는 재료값과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냉면과 콩국수를 뒤따라 다른 음식점들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면플레이션이 외식업계 전반에 물가를 자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밖에서 식사를 함께 해도 장을 봐도 뭐 하나 싼 게 없다 싶은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어서 시민들 체감은 여전히 고물가입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보통 크기의 배 한 개 가격이 10,000원. 장보러 나온 주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장어를 먹지 누가 배를 먹어. 미쳤지 진짜. 여기 한 개에 10,000원이잖아. 사과는 먹어본 지 오래입니다. 사과는 너무 비싸니까 좀 꾹 참았다가 가을에 많이 나올 때 그때 먹어야죠. 채소 사기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양배추도 금배추라고 그러잖아요. 좀 시중에서 좀 크다 하면 7, 8천 원 받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 석 달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값이 뛰면서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지수는 3.5% 올랐습니다. 망고와 바나나 등 할당 관세가 적용된 수입 과일은 일부 가격이 안정됐지만 사과는 1년 전보다 80%, 배는 100% 넘게 뛰었습니다. 그나마 기름값이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만큼 오른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달러 강세, 공공요금 줄 인상 등 돌출 변수들은 여전합니다. 달러당 한 1,400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1,380원대 있거든요. 수입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정부도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체감 물가를 잡기 위한 할인 지원 등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경찰이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입니다. 형사를 사칭한 남성의 전화 한 통에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줄줄이 불러준 건데요. 2차 범죄가 우려되지만 경찰은 아직 범인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 흰 종이를 든 남성이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건 남성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습니다. 자꾸 제 몸을 이렇게 흔들어요, 전화하면서. 요즘 공중전화 안 쓰는데 참 공중전화를 저렇게 오래 하나? 그래서 이 남성이 전화를 걸었던 곳은 청주 흥덕구의 한 지구대였습니다. 자신을 흥덕경찰서 소속 형사라며 이름까지 댄 남성은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의 30대 여성 인적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통화하던 경찰은 특정 이름으로 검색된 여성들의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불러줬습니다. 7명째 인적사항을 말하고서야 수상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전화가 끊어진 뒤였습니다. 원래는 안 해주게 돼 있는 거죠. 이름 아는 형사가 부탁을 하니까 간과한 거지. 경찰을 사칭한 범인은 앞서 다른 지구대에도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경찰은 엿새째 범인을 뒤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7명 중 해외 거주자를 제외한 6명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유사시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이 12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리 주차를 하던 70대 경비원과 차주인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 등도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된 만큼 급발진이 원인이라는 건데요. 임소인 기자입니다. 흰색 벤츠 차량이 천천히 후진합니다.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지만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12중 추돌 사고를 낸 70대 경비원 안모 씨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급발진입니다. 현재 직장을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차주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제조사인 벤츠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통 가속 페달 밟았을 때하고 다른 엄청난 굉음이 나온다 하는 것이 확인됐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 원고 측은 특히 사고 기록 장치는 물론
그동안 소송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차량 내 전자 제어 장치 데이터까지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츠 차주와 경비원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북 군산에 있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 태양광 단지를 찾아 에너지 전환 비전을 역설합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여의도 10배 면적에 사업비 4조 6,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이 오늘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군산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서모 씨가 신 의원에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광 패널 부력제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시민단체 이의 제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자 신 의원에게 신속한 사업 진행을 청탁했던 겁니다. 신 의원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지역구 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의원님 아무 관련도 없고 왜 이게 웃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계속 하셨었거든요.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신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간부가 사건 내용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여러 차례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해당 간부는 언론에 나온 정도의 사실만 올렸다고 했지만 배 의원 측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에게 둔기로 피습을 당했던 당시 모습입니다. 피습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형사과장이던 A 총경은 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부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A 총경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모인 블로그에 해당 사건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을 맡고 5일 뒤 첫 번째 글을 올리기 시작해 한 달 넘게 4차례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수사 커리어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생각해 사건을 흔쾌히 수락했다는 소감에서부터 수사팀 규모와 목격자 진술, 자료 분석 등 수사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요. 또 피해자의 유명세와 인지도를 이용해서 2차 가해를 하면서 A 총경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 브리핑에 나온 내용들만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글로 인한 수익 창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A 총경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서랍에 넣어놨던 달러 파는 분들 많은데요. 이 환전 수수료도 아낄 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환전 직거래를 하다가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넘는 돈을 날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싱 조직이 계획한 범행이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가방을 맨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회색 후드를 쓴 남성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더니 15,000달러가 든 돈봉투를 넘깁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달러를 직거래하기 전 이미 여성은 남성 계좌로 2,0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이곳 주택가 골목에서 달러 뭉치가 담긴 봉투를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거래 당일 은행 환율은 1달러에 1,329원이었지만 여성은 달러당 1,360원을 약속했습니다. 더 쳐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흔쾌히 좋죠. 뭐 돈 더 주겠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를 의심돼가지고 10정도를 벌었다라고 이제 알람이 온 거죠.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여성이 또 다른 피해자의 돈을 건넨 뒤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엔 직거래를 광고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은행을 거치지 않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팝업 스토어가 대세입니다. 신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브랜드가 출시되면 하나같이 팝업 스토어를 열고 소비자를 맞이하는데요. 이미 반백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장수식품 기업까지 팝업 스토어를 열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팝업 스토어에 집중하는 걸까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서울 성수동 거리.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출시 40주년을 맞은 짜장라면 팝업 스토어입니다. 라면 박스를 선물로 주는 게임과 다양한 포토존으로 MZ세대를 사로잡습니다. 요즘 젊은 층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진 찍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토 스팟이 되게 잘 돼 있고 인스타 사진 올리기도 좋아서. 최고 인기는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요리사 자격증. 이게 좀 탐이 났어요. 5월 초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아서 더 빨리 갖고 싶어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올해 50살이 된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약과나 달고나 등을 넣어 만든 나만의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옆에 함께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젊은 타겟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출시 49주년을 맞은 한 초콜릿 브랜드가 진행한 팝업도 4주간 3만 5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40년, 50년 된 스테디셀러들이 새삼 팝업 스토어를 여는 건 젊은 소비자를 새 고객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원래 먹는 것만 먹었는데 막 무슨 블랙 이러면서 처음 보는 것도 막 DP 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 먹으면 맛있겠다 싶기는 해요. 3살 입맛 80까지 간다. MZ세대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전 유성호텔이 109년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3월 말 문을 닫았습니다. 이 호텔에는 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역대 대통령 6명이 묵었던 객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처음으로 저희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고풍스러운 진갈색 문이 열리자 남색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옵니다. 10여 미터 길이 복도 끝에는 커다란 소파 5개가 놓인 응접실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달린 이 객실은 대통령의 방으로 불린 유성호텔 313호입니다. 3층의 유일한 객실인 313호는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객실 외벽은 마른 모래를 이용해 다른 객실보다 더 두껍게 보강됐습니다. 총알이나 이제 아니면은 폭탄이 터지더라도 이제 그 모래를 뚫고 들어오는 게 어렵거든요. 객실의 가구와 조명, 싱크대까지도 70년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바닥 카페트하고 벽지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뭐 교체가 된 걸로. 객실은 48년 동안 역대 대통령 6명이 재임 때나 후보 시절에 묵었습니다. 설치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 침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6명이 사용했습니다. 김정필 전 총리께서는 여기 뭐 자주 오셨다 그래요, 저희 호텔을. 근데 뭐 여기를 권해드려도 굳고 사양하셨다 그래요. 일반인은 가수 나훈아 씨와 유성호텔 회장 등 단 3명만 묵었습니다. 유성호텔 측은 대통령의 방인 313호 집기들은 모두 대전시에 기증하고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나머지 집기와 자료는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유성호텔 자리엔 2028년까지 새 호텔이 들어섭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부는 걸까요?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국제기구들도 예상치를 올렸는데요. 왜 그런 건지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3%, 시장 예상치인 0.6%를 크게 웃돈 수치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올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하는 건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수출은 경기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제기구들도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점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2% 중반대로 올린 데 이어 OECD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석 달 만에 0.4%포인트 올린 수치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주요 나라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의 수출이 회복된 것에도 크게 기인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산업이 이끈 반쪽 성장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현재 민간 성장이 체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면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내수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도 나와 우리 경제 앞에는 고차원 방정식이 놓여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서울 명동과 강남 일대에는 광역버스들이 몰리면서 늘 정체를 빚습니다. 길게 늘어선 모습 때문에 버스 열차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오는데요.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해 이 지역 버스 교통량을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효과가 있을지 고유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명동 버스 정류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류장 혼잡을 막겠다며 서울시가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을 도입한 게 오히려 화근이 됐습니다. 도착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고 가던 버스들이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면서 차량들이 뒤엉켜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명동과 강남역 일대 퇴근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통행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명동은 남대문 세무서 앞 중앙차로 정류장으로 총 3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1개 노선을 명동성당 길가 정류장으로 옮깁니다. 또 2개 노선은 명동을 지나지 않도록 회차로를 변경합니다. 광역버스 30%가 몰리는 강남역 일대는 5개 노선을 퇴근 시간대 역방향으로 운행하도록 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혼잡 시간대 명동과 강남의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되고 시간은 각각 8분, 12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과 수원 등 경기 남부에서 서울을 오가는 노선에는 주요 정거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역설적이게도 5월에 특히 어린이날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깜빡이자 어린아이가 발길을 재촉합니다. 우회전하려던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하지만 아이를 그대로 칩니다. 이번에는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골목길을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갑자기 앞에 있던 택배차의 문이 열리면서 급정거합니다.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약 9만 명의 어린이가 차량 안팎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사고 피해 어린이가 평소보다 3배 많았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사고 노출 위험도 커진 겁니다. 사고 유형은 신호 위반이 40.4%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친 어린이는 4명 중 1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중상을 입은 아이의 40%가량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카시트에 타면 답답해하고 좀 칭얼대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카시트에 태우는 게 안전하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돌발 상황에 미숙하고 충격에 약한 만큼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고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러시아가 이달 말 대공세를 펼 거라는 관측 속에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최대 진격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포획한 미국 등 서방 무기들을 보란 듯이 전시해서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산 곡사포와 총탄 자국이 선명한 영국 군용 차량이 전시돼 있습니다. 미군 M1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 무기들도 보입니다. О том, что все-таки и бить можно, несмотря на рекламу, там, от Абрамса там, и так далее. Бить можно. У России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러시아가 전쟁에서 포획한 무기들로 서방을 향한 과시용 전시회를 연 겁니다.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да, у нас Второй мировой. Так и сейчас наши бойцы противостоят западной, в том числе технике, и уверенно ее поражают. 이달 말 러시아의 대공세가 예상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군사 지원이 지연되면서 최근 러시아는 의미 있는 전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CNN은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대 진격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부전선 핵심 진입로 차시우야르는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 최근 세베로도네츠크 인근 세메니우카 등도 점령당했습니다. Я маю надію, що ми отримаємо артилерію найближчим часом, так як було прогнозовано, тобто снаряди. 앞으로 2달이 우크라이나에게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이 올 시즌 프로야구 첫 완투승을 달성했습니다. 36세의 나이가 무색한 명품 투구를 보여줬는데요. 올 시즌 프로야구 베테랑들의 활약이 그라운드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기아 양현종이 8회 1-3할루 상황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슬라이더로 병살타를 유도하며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어지는 9회 강타자 박병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후속 타자 이호연을 투수 땅볼로 처리하며 1694일 만에 완투승을 달성합니다. 거친 숨을 토해낸 36세 베테랑 투수의 소감은 강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프로야구 현역 최다승에 빛나고 있는 양현종일지라도 세월의 무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시속 144km가 넘었던 직구 평균 구속이 올해는 시속 140k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기아의 마운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게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오늘까지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4번 타자 최영우도 승리의 공신이었습니다. 41세 백전노장 최영우는 3경기 연속 홈런으로 리그 타점 3위를 기록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리그 3위 삼성 역시 베테랑의 활약이 상승세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42세 마무리 투수 오승환은 올 시즌 세이브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KBO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최정, 통산 100승 금자탑을 쌓은 류현진까지 베테랑들이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많이들 먹어라. 실컷. 뷔페식 기사식당에 모처럼 외식 나온 가장의 얼굴이 보름달같이 환합니다. 더 먹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젊은 부부가 짜장면집 한편에서 짬뽕을 먹습니다. 해물 건더기가 나오자 서로 건져주며 웃습니다. 옆에서 앵앵거리는 아이의 입에도 한 젓가락 넣어주었다. 면을 훔쳐 올리는 솜씨가 닮았다. 소박한 외식에 아기가 없었다면 그토록 행복했을까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을 주문한다면 치킨집 주인도 좋아하겠지. 맥주 천쯤 같이 시킨다면 걸그룹처럼 춤을 추며 달려오겠지. 치킨 한 마리, 냉면 한 그릇에 두루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냉면이 여기 있어. 아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고나 맛 좋다. 그런데 요즘 냉면 국물 더 달랬다간 핀잔이나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냉면 한 그릇 값이 10,000원 넘었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16,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족 4명이 수육에 입가심 소주를 곁들이면 10만 원이 우습습니다. 치킨도 3만 원이 잠깐입니다. 그나마 달랑 한 마리 시키면 어느 치킨집 집주인이 좋아할까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짜장면마저 평균 7,000원을 넘어갔습니다.
배달해주는 서울 동네 짬뽕은 9,000원이 예사입니다. 그나마 양이 라면처럼 야박해서 곱빼기 시키면 11,000원입니다. 대표적인 미국계 햄버거와 피자 체인은 5월 들어서기 무섭게 각기 값을 올렸습니다. 햄버거는 앞서 인상한 지 불과 6달 만입니다. 가정의 달, 외식이 두렵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날 큰맘 먹어야 간다던 호텔 뷔페는 20만 원 턱밑까지 차올라 언감생심입니다. 이른바 외식플레이션의 총 공세가 마치 갈 때까지 가보자는 치킨 게임 같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며 살아봐야겠다. 내 한계 소독제로 부러질지라도 슬픔을 섞어서 침묵보다 맛있는 짜장면을 먹으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줄지어 오면서 부모, 자식, 부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다 못해 한숨 짓는 5월입니다. 5월 2일 앵커 칼럼 오늘 가정의 달 외식이 무섭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셨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겨울로 돌아간 듯한 대관령에는 서리가 내려 얼음꽃을 만들었고요.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스한 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한낮에 28도, 모레는 29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어린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며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동부와 경기, 광주, 강원, 원주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한낮에는 높은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은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청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린이날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남해안, 제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